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좀 진단을 받고 그때는 치료를 받는 게 좋은데 아까 임사라 멘토님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난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건 아니니까요. 네, 그냥 그 생각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우울증을 공부하면 다 우울증 있는 것 같고 불안장애를 공부하면 다 불안장애 있는 것 같고 뭐뭐 공부하면 다 우리가 다 증상이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요, 이제 이해할래야 할 수 없는 그런 경우의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이시나요? 예. 청소년기 행동장애입니다. 이 행동장애라는 거는 말 그대로요, 행동이 정말 이상하다 느낌이 들어서 정말 저게 사람이 맞나? 사람이 저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어떤 범죄를 저지르거나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게 아이들 때부터 보통 나타나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그 전에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들 예전에 칭찬 또는 격려를 받았던 경험, 또는 아니면 내가 내 자녀들한테 이런 때 칭찬 또는 격려를 해줬다 하는 그런 경험 있으세요? 오늘 제일 먼저 들어오신 선생님한테 먼저 여쭤볼까요? 네, 성적이 좋을 때. 네. 모든 부모님들이 그런 때를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두 번째로 들어오셨던 우리 임상한 멘토님은 어떠세요? 이제 저는 네, 요즘에 지금 소녀를 보고 있거든요. 네네, 이제 15개월인데 네네. 어제도 보고 칭찬을 해준 게 뭐냐면 음, 어떤 물건을 가지고 놀다가 네, 지 아빠한테 가져갔다가 저한테 줬다가 하는데 어. 어느 때는 보면은 그걸 가지고 장난을 해요. 저한테 줄 것처럼 했다가 지 아빠한테 가져가고 그걸 계속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는 그걸 반칙을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반칙을 하는 게 사실은 지적으로 좀 뛰어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제가 칭찬해 줬어요. 아유, 그러셨군요. 그렇죠. 아이들이 뭔가 새로운 행동을 할 때 칭찬을 하는 것도 방법이죠. 감사합니다. 네. 유인경 멘토님은 어떠세요? 네, 예쁘네, 인사 잘하네, 그런 칭찬? 예, 예. 네, 외모에, 받고, 네네. 받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셨어요? 받기도 하고, 네, 받기도 하고, 해주기도 하고. 소리가 너무 작아요. 아, 예쁘네. 그 마이크를 그 이어폰으로 사용하세요. 음, 예쁘다라는 게 외모에 대한 건가요? 아니면 행동에 대한 것? 어떤 걸까요? 어릴 때니까 예쁘다고 그러기도 하고요. 예. 아이고, 지금 화면이 꺼지셨네요. 예. 나중에 다시 화면 켜시고 소리 나시면 또 얘기해 주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고준모 소장님의 성함으로 들어오신, 네, 예, 임사라 멘토님. 예. 임사라 멘토님이 아니라, 제가 문상구 멘토님. 네. 예, 뭐 전 특별하게 칭찬받은 기억이 없고, 예, 이거 불행하네.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뭐 애들한테 나름 칭찬했다고 했었는데, 네네. 근데 그게 뭐 성적이 좋거나 이랬을 때 것 같아서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아이들한테 진짜 감동받는 칭찬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언뜻 드네요, 지금.
야, 그러시군요. 예,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자녀분들을 칭찬해 본 경험 생각나세요? 그러면 공부 잘했을 때, 뭐 주로 뭐 이런 쪽이 더 많긴 건 사실인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나이 정도 때는 내가 칭찬받은 적이 있나? 격려 받은 적이 있나? 라는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이라도 뭐, 네. 아, 고소장님 들어오셨네요? 아닌가요? 아, 예, 들어오셨네요. 혹시 또 운전 중이신가요? 오늘은 지금 아들이 운전하고 있어요. 아, 아드님을, 예. 아이고, 지금 또, 네, 네, 예, 예. 네, 네. 아버님 안 좋으셔서 다시 내려갈지도 모른다는 얘기 네, 들었는데, 어, 할아버지하고 인사, 난 계실 때 인사시키러, 함께 또 네네. 아들이 또 시간 된다고 그래서 오늘 시간 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아, 그러시군요. 네, 예, 네. 어, 걔도 교육 힘- 진행하셔요. 멘토님들, 네, 오전, 오후 다 달라서, 네, 또, 이렇게 또 얼굴 뵙네요, 또. 네. 오늘 마저 교육 잘 하시고, 제가, 네, 오늘 좀 지금 거의 다 도착을 해서, 네네. 제가 잠깐 듣다가 나가도록 할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아, 네, 네, 감사해요, 선생님. 네. 힘들고 바쁘신 중에도 또 이렇게 인사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행동발달장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아이들은 도대체가 칭찬해 주고 싶고 격려를 해 주고 싶은데도 해줄 수 없다 싶은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이 이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는지, 이게 청소년기에 흔히 이야기하는 사춘기적 반항인지, 아니면 이것이 정말 문제 행동인지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발달 단계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들 발달 단계를 이해해야 되는 것은,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가 신경발달 장애에서도 얘기했지만 아이들은 각자의 속도와 시기에 따라 발전합니다. 그래서 신경발달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발달의 부분이, 어떤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게 너무 발달을 했고 어떤 부분은 너무 발달이 늦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의 아이들은 대충 이제 비슷한 평균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것이 언제쯤 다 똑같아지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평균을 대충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발달에 대한 이정표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가 대충 평균이겠구나.'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자녀가 맞는지 안 맞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에릭 에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발달 단계를 가지고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상담 심리학자들 중에서 여러 가지의 이제 발달 단계가 있긴 하는데요.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에릭 에릭슨의 이야기를 좀 해 보도록 할게요. 이분 선생님이 말한 것은 1 단계가 0 세에서 1.5 세, 한 살, 2살 정도가 이때의 아이들은 기본적인 신뢰와 불신을 배워간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거예요. 아기가 막 울잖아요. 울 때 엄마들이 막 와서 안아 줍니다. 그러거나 또 그러면서 울 때 '아, 얘가 기저귀가 젖었구나. 아, 얘가 배고프구나.' 를 압니다. 그래서 밥을 주거나 기저귀를 갈아 주거나 그러죠. 그럼 이때 아이들이 배우는 것이 신뢰와 불신인 거죠. '아, 내가 울면 밥을 줄 거야. 내가 울면, 이렇게 울면 기저귀를 갈아 줄 거야.'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희망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기본적으로 신뢰를 배워가게 되는 거죠. 2 단계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인제 3살 정도의 아이들인데, 자율성으로 뭔가 자기 스스로가 하려는 게 많아집니다. 스스로 걷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스스로 무언가를 자꾸 혼자 힘으로 해 보려고 하는데, 그때 혼자서 하는 것을 자꾸 못하게 하면 이 아이들은 수치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아이들에게 자율성을 키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고요. 3 단계의 아이들이 이때는 조금 더 주도적으로 하려는 것이 더 큽니다. 근데 주도적으로 하려고 무엇인가를 하는데 아이들이 실수하는 게 더 많겠죠. 그래서 "하지 마, 하지 마." 그러면 수치심을 넘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거구나라고 하는 어떤 죄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게 되는데, 여기서 질문을 드릴게요. 자, 만약에 아이가 이런 나이대에 어, 부모님하고 지내지 못하고 아니면은 그 아이를 돌보는 사람들과 잘 지내지 못하고 아이들이 고원에서 자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고원에서 자란 아이들이 뭔가 자기들끼리 뭐 속상한 일이 있어요. 그럴 때 아이들이 소리내서 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원에서 자란 아이들이 뭔가 문제가 있어요. 누구한테 맞았거나 이래서 속상한 일이 있어요. 그럴 때 그 아이들이 소리내서 울까요? 맞을 것 같은. 혼자 울까? 그쵸? 예, 맞습니다. 혼자 울어요. 소리 없이. 왜 그럴까요? 이 문, 아이들은, 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렇죠. 문제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아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어린 시절에 자기들이 막 울어봤자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터득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신뢰감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속상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소리내서 울지 않습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이런 것들을 욕구를 잘 채워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6살, 12살 정도부터 아이들이 유능감을 스스로가 뭔가를 하는 것들을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 아이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아이들이 뭐 커서 뭐 소방관이 되겠다, 대통령이 되겠다,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요즘 연예인이 되겠다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케이팝 가수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때 아이들이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할 때, 격려받고 강화되면 아이들은 자기 능력을 발휘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하게 하면 아이들은 자신감을 자꾸 잃게 되겠죠. 그리고 열등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아이들이 이것을 그래서 키워주기 위해서는 아이들한테 지원과 격려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칭찬해 주는 것. 아까 처음에 여쭤봤었잖아요. 얼마나 칭찬, 격려 받으셨나요? 하셨는데요.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원, 결과와 상관없이 수용과 사랑.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세에서 18세 보면요. 이때가 정말 사춘기인지 이 아이들이 정말로 이상한 아이들인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때 아이들이 자아 정체성을 개발해 나가는 시기이죠. 성적인 것들도 아이들이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가는 아이들이 이때이기도 합니다. 아마 한국은 그게 좀 덜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근데 미국에서는 어떤 성적 정체성이 사춘기 때쯤 되면서 좀 심각한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한국은 좀 어떤가요? 성적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아이들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들어본 적 있으신 분 계세요? 요즘에 갈수록 이제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 네네. 이제 학교에서도 학교 공부만 시키는 게 아니고, 네네. 가능하면 이제 학교 밖 활동들을 많이 시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밖에서 성공한 사람들 얘기도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학생으로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끔씩 이제 사회에 성인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자기 부모가 아닌 다른 성인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늘 접하면서 이제 서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이런 게 많아질 음, 거예요. 예,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이때 당시 아이들이 자아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데 성적 정체성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뭔가 우선순위를 두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거를 근데 우선순위를 두든지 간에 보면 부모님들은 항상 저 밑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녀들 키우실 때 아마 그런 느낌 드셨을걸요. 애들이 친구 말은 잘 듣지만 엄마 아빠 말은 개떡같이 여긴다라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이때 당시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아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지는 않아서 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아이들한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을 옆에서 잘 도와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기 때 보면은 사춘기 신체적 변화들도 있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하죠.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대학 가야 되는 어떤 그런 어려움도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힘든 시기이죠. 그러면서 친구들한테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요.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지는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 때 보면은 아이들이 전형적인 행동이 있고 비전형적인 행동이 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 해야 될 것이 행동기 장애잖아요. 이게 장애가 있어서 이 아이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지 아니면 사춘기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일시적인 것인지를 좀 구분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형적인 거는 사춘기 때 변덕스러움이 증가하고요. 자의식 증가하고 외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서 뭐 남자애들이든 여자애들은 뭐 한국에 보니까 남학생들도 뭐 이렇게 메이크업 베이스나 뭐 선크림이라든가 화장품 이렇게 쓰는 것들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많이 하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아이들보다 좀 더 그게 많은 걸 느꼈어요. 남자애들도요. 그런데 그것을 부모님들이 볼 때 "남자애가 뭘 피부 갖고 그러냐."라고 하면 안 되겠죠. 요즘은 그것이 한국에서는 누구나 다 피부 미용이 남자애들한테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잠을 잘 못 잔다 그러면 불규칙한 수면 주기 변화 당연한 겁니다. 방이 좀 어느 정도 지저분하다 당연한 겁니다. 혹시 여기 계신 멘토님들 내가 사춘기 때 나만의 방이 있었는데 내 방은 너무 깨끗했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혹시 이은경 멘토님께서는 여성분이시니까 방 네. 아주 깨끗하셨나요? 할머니가 그때 아세요? 어머니가 계셔가지고 네. 안 치우면 항상 치우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치웠던 기억이 나는데. 아 그렇군요. 치우라고 네. 그래서 치우신 거군요. 네. 그렇군요. 만약에 치우라고 말 안 했으면 그렇게 네. 깨끗하게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루에 한 번씩 했거든. 네. 그렇죠. 네. 네. 그 사춘기 때 아이들 방이 적당히 지저분하면 '아이고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잠을 자는 것이 여러분들 예전 생각을 해 보면 일찍 주무셨나요? 아마 일찍 못 주무셨을걸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그런데 사춘기 때쯤 되면은 아이가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는 성적 호르몬들 이런 것들도 막 나오고 성장기 호르몬도 엄청 나오고 막 이런 호르몬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잠을 자야 되는 이 호르몬이 자꾸 뒤로 밀려요. 그래서 잠을 자야 되는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요. 사춘기 때 나이 때 평균 몇 시에 나오냐면요. 밤 10 시쯤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밤 10 시쯤에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면 바로 잠이 드느냐? 그건 아니고요. 그 호르몬이 나와서 몸을 쫙 돌아야 잠이 오잖아요. 그게 보통 한 2 시간쯤 걸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아이들 졸린 시간이 언제쯤이냐면 밤 12 시쯤이에요. 그래서 10대 아이들이 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12 시까지 막 눈 동그랗게 뜨고 있으면 '아 이 아이가 사춘기고 잘 자라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면 늦게까지 안 잔다고, 안 잔다고 막 그러죠. 근데 이건 한국에서는 안 그럴 거예요. 한국에서는 왜냐면 고등학교 아이들이 12시 전에 잘 수 있는 아이들이 아마 없을걸요. 그죠? 한국에선 자율학습이라는 것 때문에 학교에서 밤 10 시까지 공부하고 집에 오고 밤 뭐 학원 가고 막 이러니까 아이들이 잠자는 시간이 12 시는 기본이고 뭐 1 시, 2 시에 자는 아이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죠? 이게 쪼금 미국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비전형적인 행동은 이것보다 변덕스러움이 좀 더 심각해서 자해하거나 자살하는 아이들도 있죠. 혹시 자해하는 아이들 혹시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만약에 손목을 긋거나 하는 자해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하면 이 아이들을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지 말라고 하시겠어요? 네. 문 멘토님한테 여쭤볼게요. 문성근 멘토님, 만약에 예. 어떤 아이가 자해를 하는 걸 봤어요. 자, 이 아이한테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네. 하지 말라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예. 뭔가
좀 상담을 받게 하거나 뭐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만약에 자해하는 아이들을 보잖아요. 팔을 막 긋거나 이런 아이들을 봤을 때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그 아이들이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럼 보이는 분이 나는 도와달라고 하는 뜻으로 이것을 보이는 데다 처음에 합니다. 이것은 도와달라는 뜻인데 너 하지 마. 밥 먹고 쓸데없는 짓이지. 엄마가 밥을 안 줘. 뭐 밥을 뭐 학교를 안 보내줘. 옷을 안 줘. 네가 왜 그래? 그리고 이렇게 하면요. 아이들이요. 자기는 도와달라는 표시로 사실은 자해를 하는 건데 이렇게 혼나게 되면 그 아이들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요. 안 보이는 곳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딜 하냐면요. 여기 이런 데 있잖아요. 여기 반팔 이렇게 걷으면 여기 하는데 이런 데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안쪽 또는 배 있잖아요. 허벅지 안쪽 이런 곳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요. 그러기서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 자해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무슨 힘든 일이 있니? 라고 물어봐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비전형적인 행동하는 것이 조금 더 심각하면 반드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뭐 프라이버시 증가하고 테크놀로지 뭐 요즘 새로 나오는 것들 다 관심 많죠. 소셜미디어 이런 거 관심 갖는 거 당연하죠. 부모님과 청소년하고 갈등이 어느 정도 있다? 잘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 나이 때의 아이들은 다 그렇겠죠. 여기 멘토님들은 어떠셨어요? 청소년기 시절에 부모님하고 사이 굉장히 좋으셨나요? 굉장히 사이 좋으셨던 분 계세요? 아무도 답을 안 하시는데요. 예, 예. 사동현 멘토님 뭔가 하실 말씀 있으셨던 것 같지 아니셨나요? 아, 그렇군요. 예, 감사합니다. 윤선호 멘토님 어떠셨어요? 아, 저는 중학교 때부터 밖에 나와서 살았거든요. 다들 유학 오셨군요. 예, 예, 예. 그래서 전혀 모릅니다. 부모님하고 그런 게 없어서. 아유, 다들 이렇게 집에서 흔히 잘 안 갔기 때문에. 들으셨군요. 집에서 계셨던 분 계세요? 네. 자취했어요. 예, 그러셨군요. 예. 예. 문성근 멘토님은 집에서 계셨다고 하셨으니까 어떠셨어요? 예, 저기 뭐야, 아버님한테는 뭐 식사하세요 이 정도만 말씀을 서로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고 밥 예, 먹어라. 예, 어, 어머니하고는 대화를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아마 서로 이렇게 뭐 툭툭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서로 뭐 다정스러운 그런 것보다는 예, 아무래도 아버님은 뭐 가부장적인 옛날 전형적인 음, 저기 뭐야 음, 경상도 아버님이었기 때문에 예, 예, 뭐 진짜 말 아마 평생을 그렇게 몇 마디 안 했을 것 같아요. 어머니한테 통해서 이제 뭐 전해 듣거나 이야기하거나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예, 그렇죠. 다감하지는 못했어요. 예, 전형적으로 예전에는 분명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음, 어, 혹시 이은경 멘토님께서는 여자분이시니까, 네. 어머님, 아버님과 굉장히 사이가 좋으셨나요? 선생님은 서울에 계셨고요. 네네, 근데 네, 어머니하고 같이 살았는데 네, 어머니에 대한 미움이 겉도는 전개됐던 기억이 네. 지금도 떠나지 않아요. 그러셨군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실제적으로 이때 당시에 부모님하고 말이 너무 잘 통한다는 사람들은 제가 사실 아직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요.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형적인 행동이다. 사춘기 때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적인 호기심을 가져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한 명하고서 성적인 어떤 관계를 가졌다. 이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으로 성적인 난잡함, 여러 명의 파트너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모님과 어느 정도 갈등 있는 거는 괜찮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한테 욕설을 한다거나 가출을 한다거나
부모님한테 신체적으로 공격성을 갖는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뭔가 소셜미디어에 관심을 갖고 테크놀로지에 관심을 갖는 거는 괜찮지만 온라인으로 뭐 섹스팅을 한다거나 계속해서 포르노만 계속 찾아본다거나 이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허용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심각하다 할 때는 이 아이들이 비전형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때 양육을 할 때는 뭔가 규칙을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아이에게 허용을 할 것이고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하지 않을 것인지를 부모님들이 정확하게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선을 넘는 행동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이것이 각 가정마다 다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온라인 게임이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너무 아이들이 핸드폰만 보고 있다, 컴퓨터만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뭐 가정마다 다르겠지만 일주일에 뭐 1시간을 하게 한다, 아니면 매일 30분을 하게 한다, 한 어떤 그런 규칙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은요, 만약 규칙이 이렇게 있으면 이 아이들이 꼭 선을 넘으려고 할 겁니다. 30분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한 번쯤 부딪힐 거예요. 여러 번 부딪힐 수도 있어요. 엄마가 게임을 하는데 30분이 아니라 이 게임이 조금만 더 하면 이게 끝나는데 한 5분만 더 하면 안 돼, 10분만 더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선을 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내가 대처해야 될 것인지 그것도 미리 생각해 두는 것이 좋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 독립성을 길러줄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한국에서는 독립성을 키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수 있을지 사실 저는 잘 아이디어가 없어요. 왜냐면, 죄송합니다. 자꾸 목소리가. 예. 왜 그러냐면, 한국의 청소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학교 갔다 와서,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학원 갔다 와서, 학교 갔다 와서, 학원 갔다 와서, 그러면 하루가 다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무엇인가 다른 걸 할 수 있는 시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느껴져요. 어떤가요? 한국에 있는 아이들, 청소년들이 지금 그렇게 계속 지내고 있는 게 맞나요? 뭔가 자율성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초등학교 때부터요. 음, 그렇죠. 네. 그런데 학부모의 성향에 따라서 음, 매우 다릅니다. 네네. 예, 학부모들이 이를테면 이제 교육도 자율적으로 시키려고 하는 학부모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학원을 안 보내고 자기네들이 이제 외부에 있는 어떤 이게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는 그 체험 그런 걸 시키려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좀 더 전보다는 좀 더 나아진 것 같은데 아직도 좀 이제 의존성이 좀 많은 거죠. 아,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 고소정님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좀 이렇게 아이들의 이야기도 들어주고 뭔가 자율성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애쓰시는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더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사실 한국 실정이 어느 정도가 되고 있는지 사실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굉장히 많이 되고 있죠. 미국에서는 16살, 15살 반 정도가 되면 운전면허를 해서 면허를 딸 수 있고 운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이 자기가 파타임을 일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음. 좀 이런 부분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페어런팅을 할 때 아이들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그 아이에게 집중해서 이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면 이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하니까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루에 10분씩을 아버님들이 바빠서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하는 시간들이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10분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쵸? 집에서 아이들하고. 근데 그것도 사실은 한 공간에는 있지만 그 아이들이 집중해서 하는 10분씩 있는 거는 굉장히 어렵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죠? 그 10분의 시간이라는 것이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아이와 이제
놀아주는 플레이 테라피 하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제가 강의를 따로 하는 게 있는데 그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10분 동안에 아이한테 질문을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질문은 예, 질문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나도 안 하고 아이와 대화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데. 그렇죠. 매우 난해한. 그렇죠. 왜 나냐 주제. 예, 그렇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말 하나도 안 하는 겁니다. 그 10분 동안. 부정적인 말 하나도 안 하고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이죠. 질문 하나도 안 하고, 부정적인 말 하나도 안 하고, 아이에게 나의 느낌과 그런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10분 동안. 그렇게 했을 때 이 아이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아져요. 그렇습니다. 연습해 보실래요? 네, 대화를 하면 네. 그냥 일방적으로 부모가 훈계하는 거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그러니까요. 그걸 하지 않고 정말 대화를 하는 거예요. 양질의 시간 보내기. 연습 한번 해보시겠어요? 한 3분 정도,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네. 한 2분 정도, 두 분이서 같이 한번 해보세요. 제가 혹시 어느 분이 발렌티어로 내가 해보겠다 하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발렌티어 안 하시니까, 우리 문상구 멘토님과 이- 혹시 이은경 멘토님 한번 두 분이서 해보시겠어요? 어떤 자, 문상구 멘토님이, 자, 아빠세요. 이은경 멘토님이 지금 딸이에요. 두 분이서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자, 문상구 멘토님 한번, 자, 이은경 멘토님이 딸이에요. 딸, 아빠랑 같이 얘기 좀 할까? 한번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보세요. 음, 오랜만에 네. 이야기 한번 해볼래? 어려웠지. 아빠라니까. 알았어 아빠. 음. 질문이 아니면 이야기 시작이 안 되는데? 놀아줘. 그래, 뭐 하고 놀래? 자, 질문 또 나왔죠. 뭐 하고 놀래? 바로 질문 나왔죠. 그것도 질문이구나. 그렇죠. 질문 안 하고 혹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건 불가능한데요? 저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말 한번 바꿔볼게요. 자, 뭐 하고 놀래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아, 아빠는 너랑 같이 놀고 싶은데 네가 무엇을 좋아할지 궁금해. 내 느낌. 네가 무엇을 하고 놀고 싶은지 궁금해. 이렇게 얘기하면 질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네요. 예, 네. 예. 음. 자,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 네가 무슨 놀이를 할지 궁금한데? 한번. 인형놀이 하고 싶어 아빠. 그래, 인형 놀이를 하고 싶구나. 자, 그러면은 어떤 인형이 좋은지도 궁금하네. 어 뭐지? 여기 머리 길고 예쁜 건발 아가씨. 음, 옷 입히고 싶어. 어,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아니지. 어떻게 할까? 어떻게 내가 할까? 어떻게, 또 질문이네요. 안 하네, 선생님. 너무 힘들어. 머리가 어렵죠? 터지는 것 같아. 그쵸? 그게 이게, 이게, 습관이 안 됐어. 그쵸? 이게 우리가 대화하는 게 자녀들하고 대화하는데 나도 모르게 질문을 주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이야, 그래, 이거 어떻게 고치지?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아니면 나와 좀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대화를 할 때요. 질문보다는 나의 느낌을 이야기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됩니다. 네. 자기가 그래서, 뭘 느꼈는지. 네네. 내가 느끼고 근데 있는 거. 네. 내가 느꼈다고 생각했던 건데 그게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걸 제가 분간을 못해요. 네네. 무심결에 튀어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네. 스스로 인지하기 전에 이미 나갔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음, 어른한테도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가 느끼는 거, 지금 느끼는 걸 말한다는 거. 예, 중요한 맞아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느낌을 자꾸 이야기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뭐냐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신경발달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나 오늘 이야기하는 행동발달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 부족한 게 뭐냐면요. 감정을 느끼는 것이 굉장히 부족해요. 이게 뇌에서 감정을 느끼는 그 부분이 발전이 안 돼 있습니다. 발달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느낌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거 클래스를 하는데 나중에는 되게 이제 가장 이제 클래스의 난이도가 높아지면 사춘기 때 그 이제 여러 가지 시츄에이션이 있잖아요. 상황이 있는데 이런 걸 합니다. 아이가 그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사춘기 때 아이들이 네. 엄마랑 아빠랑 말 안 해. 그러고서 밖에 들어가고서 문을 쾅 닫고 들어간 아이. 이럴 때 뭐라고 얘기를 하겠는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가면 근데 연습을 하면 잘 하십니다. 그런 아이들이 있을 때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렇습니다. 만약에 한번 해볼까? 임사나 멘토님. 자, 자녀가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어. 말 안 해. 그러고서 소리 지르고서요. 뭐라고 얘기해 주시겠어요? 말하지 않으면 저는 한 달 동안 말 안 하는 거예요. 네. 같이요? 예, 예. 그럼 이제 그 애가 답답하니까 먼저 하죠, 말을. 아이고, 예, 그런 방법도 있겠군요. 그럼 그 아이 마음속에 뭐가 생길까요? 아니, 반응식. 뭔가 생길 수는 있는데요. 네네. 하여튼 저는 뭐냐면, 예. 어, 자기 스스로 뭔가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네네네. 사람이 살아가려면. 네네. 그러니까 우리 애들한테도 그렇게 한 거예요. 네네. 잘 잘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어찌됐건 지금 자기네들 할 일 잘하고 있으니까 됐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예. 임멘트님께서는 아마 삶으로서 아마 보여주셔서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그러나 대부분의 아이들이 문을 쾅 닫고 들어갔을 때 부모님이 딱 같이 한 달 동안 같이 말을 안 한다고 한다면 아이들이 마음속에 상처가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죠?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반발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말을 듣기는 들을 거예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자기가 손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속으로는 아마 반발심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그렇습니다. 문 밖에서 와, 네가 문 밖에 이렇게 문을 크게 닫을 정도로 네가 속상한 일이 있었구나. 그게 뭔지 엄마한테 되게 궁금해.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텐데요. 완전 생각났었어요. 그래서 연습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서 자녀들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자녀들하고요. 사이가 굉장히 나쁘다 부모님들도 사이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반신반의해요. 엄마 왜 그래? 갑자기 무슨 일 있었어? 오늘 어디 갔다 왔어? 물어본대요, 애들이요. 그래서 페어런트 클래스 갔다 와서 그랬더니 그래? 그래?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몇 주 정도 지나고서 그 엄마가 계속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많이 달라졌다라고 합니다. 사춘기 아이들하고 그래서 대화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감정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이들한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아이들이 있죠. 그럴 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일상의 삶이 어렵대. 일상의 삶이 도저히 이 아이들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아이가 내 자식이 맞나 하는 때가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럴 때 도움 요청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장애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장애예요. 적대적 반항 장애, 간헐적 폭발 장애, 투명 장애라는 걸 조금 알려드릴게요. 넷플릭스에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도 있었고 소년 심판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혹시 이런 거 보셨나요? 예, 보셨습니까? 예, 네. 윤상호 멘토님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였는데 예, 더 글로리 봤어요.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예, 뭐 아무튼 여러 가지 그 저렇게까지 갈 수 있나? 뭐 예, 그리고 본인이 그 심판할 수 있나? 또 당했다고 당한 예, 마음은 이해가 가는데 예, 예. 그런 그리고 뭐 살인까지 나는 게 뭐, 음, 뭐 그래서는 안 되는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죠. 음, 영화라고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현실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예, 어, 그렇죠. 예, 그래도 살인까지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어쨌든 예.
그쵸. 살인까지는 그렇겠죠. 이건 드라마니까 보다 이제 극적인 네네네. 것들 했겠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괴롭히는 아이들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네. 네? 예. 도대체가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탈을 쓰고 저렇게 누군가를 괴롭힐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행동기 장애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었죠? 어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데요. 잠깐만요. 이쪽이 잠깐만요. 네. 그래도 우리가 클 때는 그래도 그렇게까지 네. 학폭이 심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네. 그런 것 같아요. 왕따라든지 이런 문제도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네. 더 그게 있어요. 아이고, 잠깐만요. 아니, 서로 간에 싸울 수는 있었지. 네. 예, 음, 예. 이것이, 그랬을라나. 예전에는 이게 조금, 어, 몰랐던 것들이 왜 그러냐면요. 어, 이것이 한 가족 안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한국 사회를 생각하면은 한 마을이 그 아이가 어떤 아이가 있고 어떤 집에 어떤 아이가 있고 저 아이는 어떻다라는 것을 다 알았지 않았나요? 예전에는요. 그랬죠. 그랬죠. 근데 지금은 모르잖아요. 아파트에서 음, 사는 문화가 더 많이 발달되면서 문을 딱 닫고 들어가면 그 순간 세상과 단절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누군가하고 어떤 감정적으로 교류하거나 교통하는 것이 내 가족 아니면 자기가 뭔가 친한 친구들 빼놓고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과의 감정적 교류가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첫 번째가 이제 적대적 반항 장애라는 건데요. 이것은 주로 뭐냐면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적대적이고 반항적인 행동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선생님들이 요즘 학교에서 뭐 아이들 가르치기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 적대적으로 반항장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버럭 화를 내고요. 정말 쉽게 화를 내고요. 어른하고 가족이 논쟁을 해요. 선생님이 자, 내일까지 뭘 해갖고 와라. 그러면 에이, 그런 거 왜 내줘요? 이 정도는 애들이 애교스럽게 숙제하기 싫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거 왜? 그러면서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선생님한테 막 욕하면서 그런 아이들도 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예. 그런 것들이 바로 이렇게 적대적 반항장애 있는 아이들일 때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지금 화면이 계속 안 좋아서요. 잠깐만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 적대적 반항장애는 자기보다 나이가 많거나 주로 그런 사람들한테 하고요. 주로 어른들한테 그래요. 그리고 고의적으로 타인을 방해하고 귀찮게 하고요. 자신의 실수나 잘못된 행동을 만약에 뭔가 자기 잘못한 게 있어도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쟤 때문에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적대적 반항장애 있는 아이들이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선생님, 저기 그럼 네, 가해자들 아이들은 어떤 심리에서 이것도 적대적 반항상인가요? 지금 질문이 잘 안 들렸어요. 어떤 거죠? 가해하는 아이들, 네? 가해하는 아이들은 가해자 아이들이요? 네, 예. 가해자 이거는 아이들은 조금 달라요. 아, 제가, 조금 다른데 말씀드릴게요. 이 적대적 반항장애는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로 어른들한테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적대적 반항장애는 그래요. 제가 화면이 자꾸 안 좋아서 자꾸 화면을 끄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 적대적 반항장애가 원인이요. 이것이 보면은 이제 심리학적, 사회적 요인 뭐 이런 건 얘기는 하고 그러는데 부모님하고 자녀 간의 갈등이 있을 때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환경적 요인이 있어요. 부모님이 뭐 무슨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마약 중독이나 이럴 때
아이들 그럴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부모를 믿지 못하니까 어른들도 믿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ADHD가 있을 때, 품행장애가 있을 때 그런데요. 이것이 적대적 반항 장애가 품행장애로 가기도 하는데 품행장애를 이제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때 심리학적 요인의 사회적 반사에서 아까 이게 쉽게 말하자면 사람의 감정을요 이해가 있습니다.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뭔가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나는 기분 좋아서 아 안녕하고 인사하는데 이것을 마치 때리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 이해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때 이 아이들이 어떤 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늦기 때문에 발달이 늦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생겨나는 이것이 장애입니다. 이 적대적 반항 장애가 뭐 언제쯤 보통 많이 보여지냐면 유치원 때부터 아이들이 벌써 보여주기도 해요. 선생님이 말하는 걸 잘 안 듣고 선생님 뭐 얘기하면 에이 그러고 안 할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유치원인데도 유치원 아이들이 뭘 알겠어 하는데도 5, 6살 아이들이 선생님 뭐 얘기 거예요. 싫어요 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적대적 반항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뇌에서 어떤 사람들의 말을 해석하는 능력이 이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학습적으로 어떤 집안에서 부모님들 맨날 싸우는 걸 본다거나 어떤 이렇게 했으면 나도 모르게 상대방이 말을 하면 목소리가 커야 된다라고 잘못 인식되어 있어서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 초기에 부정적 경험으로 적대적인 틀을 이미 갖고 있는 거죠. 뭔가 내가 세게 보여야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인지 때문에 그렇게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대적 반항 장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적대적 반항 장애가 실제적으로 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요소, 그러니까 환경적인 요소, 부모님들이 어떤 그 좋지 않은 부모님들 밑에서 자라났을 때, 그럴 때 아이들이 일시적으로 그럴 수는 있지만 아이들 크면서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라고 머리가 커가면서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없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이들이 철이 든다고 하죠. 그러니까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아이들이 보면요. 빠르면 3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13세 이전에 남성들한테 많고요. 이후에 남자가 비슷하고 청소년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청소년기 때쯤 되면 아이들이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뇌에서 정말로 이것이 발달이 안 된 아이들을 제외하고는요. 나머지는요. 저절로 좀 없어지는 경향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뇌에 어떤 문제가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요, 이것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해야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치료를 하지 않을 때 이 아이들이 범죄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때는 치료를 할 때는요, 이 아이만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나 이제 보호자들을 같이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지 그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동들, 예, 심리치료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요. 가족치료를 하게 되고요. 행동치료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좀 약을 먹지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초기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각해지면 정말 아이들이 약을 먹어서 뇌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게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분노 조절 장애 얘기 나오던데, 그쵸? 예. 분노 조절 장애를 뭐라고 이해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얘기 나오나요? 분노 조절 장애가. 음, 지금 우리나라의 층간소음 같은 경우도 예, 어른들이 하는 층간소음에 대한 이제 보복. 근데 네, 그게 이제 청소년들한테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네. 잠깐, 네. 제가 아예 배경 없앴습니다. 네. 음. 층간소음 같은 것들은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한국에서도 얘기하는 게 그런 거 있죠. 길 가다가 지나가다 어깨 딱 부딪혔다. 근데 막 화를 내거나 아니면 눈 마주쳤다 해서 화내고서 싸우는 경우도 있죠. 한국에서.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화낼 일이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화를
폭발하면서 내거나 뭐 언어적으로 막 욕설을 하거나 신체적으로 진짜 주먹이 오고 가거나 하고 물건을 파괴하거나 하는 간헐적 폭발 장애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요, 사실은 뇌에 어떤 기능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보통 언제 시작하냐면요, 보통 청소년기 때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이때 당시에 고치질 않으면 만성 질환으로 됩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제가 성격이 좀 욱하는 데가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간헐적 폭발 장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이것이 보통 이제 14살 정도에 보통 많이 이제 어, 발생을 하는데요.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호르몬 이상 때문에 그런데 세로토닌이 어느 정도 있으면 행복 호르몬이라고 해서 사람이 기분이 좋고 이런 것도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몸을,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긴장을 좀 완화시키는 이 호르몬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언제나 내 몸이 긴장 상태인 거예요. 긴장 상태이고 불안한 상태로 있는데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한마디 하거나 누가 나를 쳐다보면 긴장 상태로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확 치솟을 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간헐적 폭발 장애입니다. 그리고 이 간헐적 폭발 장애 같은 경우는요, 언제나 긴장 상태이기 때문에요, 잠을 잘 못 자요. 뇌가 항상 깨어있는 듯한 어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불면증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분노 조절 장애라고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간헐적 폭발 장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불면증이 있고요. 생각해 보세요. 계속 긴장된 상태로 이렇게 뇌가 있는 데다가 잠도 잘 못 잤어요. 그러면 어때요? 잠을 많이 못 자면 사람들이 짜증이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그럴 때 더 화를 팍 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간헐적 폭발 장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계에서 뭔가 좀 어긋나요. 나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상대방이 말하는 것과 내가 말하는 것과 자꾸 부딪혀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간헐적 폭발장애 있는 사람들이 98%가 우울증을 이제 동반해서 갖게 되고요. 43%가 불안장애를 갖게 됩니다. 아마 그 드라마 더 글로리 보신 분들 아마 그 느끼셨을 거예요. 거기 가해자 아이들을 보면요. 가해자 아이들이 보면 뭔가 불안한 듯한 모습이 계속 보이지 않던가요? 자기들이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도 그렇겠지만 뭐 불안한 모습이 계속 보이는데요. 그래서 작가가 글을 잘 썼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런 식의 그 아이들이 더 글로리에 나오는 그 가해자 아이들을 보면은 어떤 간헐적 폭발장애 같은 화를 내는 어떤 이런 모습, 투명장애 모습을 보이는데 그 아이들의 어떤 불안한 모습이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잘 썼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간헐적 폭발장애가 이래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간헐적 폭발장애 있는 경우에는 그래서 치료를 해야만 합니다. 이보다 더 나가게 되면 이제 품행장애라는 게 있어요. 이 품행장애가요, 어떻게 사람이 저런 짓을 할 수 있지 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품행장애가 있는 사람들일 때 그렇습니다. 남을 괴롭히고요, 신체적으로 싸움 도발하고요, 무기도 막 사용해서 두들겨 패기도 하고요, 사람이나 동물을 신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학대합니다. 더 글로리에 나오는 이제 거기 가해자들을 보면 품행장애라고 볼 수가 있죠.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물건을 훔치고요, 그리고 성폭력, 이런 것들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애들을 붙잡아 놓고서 그 소년 심판이라는 드라마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다른 사람도 성행위 하는 걸 강요하는 거. 내가 보는 앞에서 하게 하는 거. 아마 뉴스에서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아니, 애들이 어떻게 저런 짓을 해 하는데요. 수명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그런 걸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아이들이요. 뇌가 자극에 굉장히 무딥니다. 그래서 자극적인 것을 자꾸 추구해요. 자극적인 것을 볼 때 이 아이들이 즐겁다라고 느끼지 자극적인 걸 보지 않으면은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어떤 이렇게 작은 행복들 있잖아요. 소소한 기쁨들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합니다. 뇌에서 아주 엄청난 자극이 있을 때면 이 아이들이 그것을 이해해요. 작은 것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을 지르기도 해요. 왜냐하면 불을 지른다는 건 커다란 일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큰 자극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물건을 파괴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두들겨 패면서 그 사람들을 학대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보여지는 그 행동들 있잖아요. 내가 때렸을 때 저 사람이 막 아파하고 피 흘리고 이런 자극을 보면서 즐깁니다. 그리고 거기서 즐거움을 느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품행장애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도 이런 사람들도 뭔가 좋아 보이는 때가 있긴 해요.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또는 내가 뭔가 갖고 싶은 게 있을 때 그럴 때는요. 뭔가 자기가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 데이트 폭력하는 그런 사람들 볼 때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라는 얘기 하잖아요. 처음에는 저 사람이 저런지 몰랐어요. 나한테 너무 잘해줬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얼마 안 돼서 본색이 드러났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품행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흔히 보여지는 패턴입니다. 네. 이 품행장애가 네 혹시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내가 너무 묘해요. 네? 내가 너무 묘하다. 그렇죠. 내가 참 묘합니다. 그래서 이게 장애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르쳐야 되고요. 그래서 고쳐야만 합니다. 근데 이것을 성격적인 것으로 아까 간헐적 폭발장애도 그렇고 품행장애도 그렇고요. 뭐 아이가 싹수부터 놀았다 어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뇌에 그 부분이 이 아이들이 세로토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호르몬의 불균형 때문에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뇌의 그 부분이 발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죠. 수면장애는요, 타인을 고통스럽게 하는 행위를 반복을 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그 모습들 있잖아요. 맞았을 때의 그 행동, 그 사람들이 피 흘렸을 때의 어떤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 자극이 즐거워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에는요, 남자들이 훨씬 많고요. 지능이 낮은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지능이 낮지 않고 굉장히 높은 사람도 많습니다. 수면장애도 보통은요, 이것이요, 간헐적 폭발 장애보다 더 빠르게 시작을 합니다. 이게 뇌의 발달이 안 돼 있는 거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유치원 때 아이들 때부터 보여집니다. 이때 아이들이 보여지는 모습이 보면요. 왜 곤충 같은 걸 잡거나 그럴 때 되게 잔인하게 이렇게 죽이거나 자기보다 작은 동물들 있잖아요. 강아지나 고양이나 어떤 이런 동물들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학대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어린아이인데도 이런 아이들이 품행장애를 확률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렇게 못하죠. 네. 아, 무슨 얘기 하려고 하셨던가요? 아니, 어린아이들도 그러네요. 예, 어린아이들 때부터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아동기에서부터 청소년기로 갈수록 증가되는 게 어릴 때는 부모님들이나 이렇게 뭐 훈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러면 안 된다, 안 된다 하니까 눈치를 보면서 못해요. 눈치를 보면서 못하는 거지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숨어서 합니다. 청소년기쯤 되면은요, 대놓고 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이게 점점 더 늘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부모의 양육 태도 때문에도 그럴 수 있어요. 품행장애 자체가 유전되는 건 아니라고 아직까지는 이것이 유전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좀 보여지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뇌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때, 좀 더 발전될 때 이것이 유전되는지 안 되는지 더 알 수가 있겠죠. 이게 신경생리학적으로 볼 때요, 이 생리학적 각성, 아까도 그랬죠. 상대방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것을 할 때 내가 전두엽에서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품행장애나 어떤 이런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어떤 걸 가르치냐면요. 아까 지난번에 발달장애일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법부터 가르쳐요. 사람 얼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놓고서, 자, 이 얼굴일 때는 기분이 좋은 거야. 이럴 때는 어떠한 기분이고, 이럴 때는 어떻게 행동하는 거야. 라는 거를 아예 처음부터 가르칩니다. 보통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보통의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부모님들의 교육을 통해서나, 아니면 부모 주위에서 하는 어떤 서로 간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것은 기분 좋은 거, 이것은 기분 나쁜 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훈면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그것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르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호작용하는 법을 계속 가르쳐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 이런 걸 가르쳐요. 혹시 여러분 드라마 중에 악의 꽃인가?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혹시 보셨나요? 악의, 악의 꽃이라고
배우 이준기가 나오는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혹시 그게 볼 수 있으면 한번 잠깐 봐보세요. 거기 보면 이준기라는 그 배우가 거기서 이제 이런 장애가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감정을 자기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때는 이것이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라는 걸 배운 것으로 이해해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 사람은 배운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수면장애가 있거나 아까 얘기했던 그런 장애들이 있을 때 그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면요.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이 아이들은 범죄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약물 치료를 하고요. 어떤 게 흥분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거는요, 부모님들이 같이 훈련을 받아서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하고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지를 반드시 같이 배우게 됩니다. 네. 수면장애하고 이제 적대적 반항장애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수면장애나 적대적 반항장애나 이제 어른하고 충돌하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이 품행장애는 자기보다 어리거나 자기보다 같은 나이거나 가리지 않아요. 적대적 반항장애는 주로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하고만 부딪힙니다. 그리고 적대적 반항장애 진단받은 사람은요, 심각하게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주로 반발하는, 자기보다 윗사람한테 반발하는 게 많은 거지, 거기에 대해서 뭐 범죄를 저지르는 게 조금 적어요. 그래서 뭐 여기 나와 있죠. 재산 파괴, 절도, 사기 같은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반항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적대적 반항 장애는 이제 화학, 분노, 신경질 같은 정서적 조절 문제. 아까 적대적 반항 장애가 있을 때가 어떤 그런 사람들이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품행 장애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품행 장애는요 정서적인 것이 아니라 뇌에서 이것을 앞에서 전두엽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확 낮은 경우입니다. ADHD를 장애를 가졌을 때 어떤 파괴적으로 과잉 행동이나 충동적 행동을 할 수는 있지만 ADHD 그 자체가 그 아이 ADHD를 가졌다고 해서 어떤 범죄를 꼭 일으킨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적대적 반항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범죄를 할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적대적 반항 장애라 품행 장애 가진 경우에. 죄송합니다. 예, 품행장애를 경우에. 품행장애를 가진 사람들은요, 공격적인 것을 의도적으로 계획해요. 적대적 반항장애는 충동적으로 뭐, 욱해서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그러지만, 품행장애는요, 의도적으로 계획을 해서 남을 괴롭히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품행장애가 더 심각한 그런 것입니다. 좋네요. 네네. 이 품행장애 것을 그대로 두잖아요. 그러면 이 어릴 때는 주로 ADHD로 이렇게 진단받을 확률이 높고 초등 고학년 때는 적대적 반항 장애로 이제 진단받을 확률이 높고 조금 더 크면은 훨씬 더 큰 모습을 보기 때문에 품행 장애로 진단받을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런 소아정신과 의사들한테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소아과 의사들은요, 이것을 진단을 못할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습니다. 치료가 이 적대적 반항장애일 때는 저절로 없어지기도 하지만 품항장애는요, 치료가 저절로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이제 행동 양식을 배워가고 새로운 태도를 배우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런데 치료하면요, 반드시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는 아이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가족들이 같이 해야만 합니다. 상호작용하는 법을 계속해서 똑같이 자꾸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했는데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되게 힘들어요. 다른 장애도 그렇지만 이렇게 품행장애가 있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겉으로 어떤 장애의 모습이 하나도 안 보여지잖아요. 근데 밖에만 나가면 아이들하고 싸우거나 나쁜 짓을 저지르고 오거든요. 그러면 주위에서 다 뭐라고 그래요? 부모 탓을 하죠. 애를 어떻게 저렇게 키웠기에 저러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아니거든요. 부모는 너무 점잖고, 부모는 예를 들어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남을 잘 돕고, 베푸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자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장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애인이 누가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자녀를 가진 부모님을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 부모님에게 좀 힘을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모님들이 가장 힘듭니다. 그래서 정신건강 전문가의 진단이 꼭 필요하고요. 이 부모님들도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고요. 배워야 합니다. 가족치료. 행동요법이라고 해서 ABA라고 하는 이제 행동치료요법들을 이렇게 배워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떠세요? 행동 장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혹시 그런 것들 들어보시거나 본 적 있으신가요? 뉴스에서 보시죠? 그런 것들. 네. 예,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아, 네. 예, 요즘 학교에서 또 심하거든요. 예, 예. 예, 학교에서 정말 이제 학교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대체적으로 부모하고 같이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도 힘들고, 이제 이게 사회 문제로 옮아가는 거예요, 그게. 네. 한국에서 요즘에 가장 많이 있는 게 그게 아까 얘기했던 간헐적 폭발 장애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분노 조절 장애로 한국에서 자꾸 그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는데 그것이 분노 조절이 자기 혼자 힘으로 안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기만 해도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국이 미국에서 할 때, 미국의 학계에서, 미국 정신과 학회에서 볼 때, 한국이요, 굉장히 재미있는 사례가 많은 나라예요. 왜 그러냐면, 한국은요, 인구가, 나라에 비해서 인구가 많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그 사건이, 온 국민들이 똑같이 감정을 느끼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서 예전에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그리고 몇 년 전에 있었던 이태원에서 어떤 그런 사건들이요. 그런 사건들이 있을 때 온 국민들이 다 같이 분노하고, 온 국민들이 다 같이 걱정하고 슬퍼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랬을 때 미국의 학계에서 생각하는 것이 뭐였냐면, 이게 이제 미국의 심리학회에서 봤을 때 이것이 정말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인 거죠. 한국은 좁은 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PTSD라고 하죠.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 이 PTSD가 굉장히 높은 나라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전체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지금 오늘 이야기했던 행동기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PTSD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몇 년 후에 또는 10년 후에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아무튼, 네, 예. 얘기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네. 음, 얘기 계속해도 될까요? 네. 그래서, 네. 어, 저희 이제 미국의 심리학회에서 한국의 그것을 모습을 보면서, 아, 한국이 어떤 식으로 가고 있을까? 한국이 지금, 출생률도 굉장히 낮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이 스트레스가 한국이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한 결과라고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사실은 좋은 것이 굉장히 많은 나라인데 그런 것들이 조금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이렇게 행동의 장애에 대해서 했는데요. 혹시 더 질문 있거나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가요? 선생님 그 부끄러움 있잖아요. 네? 부끄러움, 살. 부끄러움. 아, 부끄러움이요? 부끄러움은 제시기에 속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감정의 심리 상태예요. 안 들린다니까요. 네, 안 들려서요. 네. 부끄러움. 부끄러움. 부끄러움이, 네네. 그거,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다시. 부끄러움이 어떤 제시기에 연루된 거예요. 아니면 부끄러움은 죄의식인지, 어디나
어린아이의 부끄러움. 예, 예, 예.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것이 어떤 죄의식 같은 수치심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것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100%꼭 그렇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사람이 느끼는 것이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그죠? 내가 길 가다가 아는 사람인 줄 알고 인사했는데 어머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그거는 죄의식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내가 실수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질문에 답이 되었을까요? 네. 그렇겠네. 예, 감사합니다. 아, 혹시 그리고 또, 선생님, 네네, 30, 여기 우리 한국의 30날 네, 다음 수업 아마 저희 참석을 못할 것 같은데요. 교육이 예.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다들 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럼 음, 다음 주에도 또 쉬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되나요? 네. 아, 다음 주가 30일인가요? 다음 주도 또 예, 예. 쉬는 그렇습니다. 걸로? 예, 그렇게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예. 다음에는 혹시 하실 수 있으실까요? 12월이 되나요? 11월, 아, 글쎄요. 11월이 되네요. 11월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11월에 그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잘 지내시고요.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예.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네. 11월에 뵙겠습니다.